산다는 건 시험의 문턱을 끝없이 넘어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험에 익숙해지죠. 학교에는 학기마다 걸리는 중간, 기말고사 외에도 배치고사, 모의고사, 수행평가 등 다양한 시험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10여 년간 고통받던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다시 취직을 위한 시험에 시달리게 되고요. 취직한 후에는 다들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지긋지긋한 시험은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된 걸까요? 우리나라의 시험 제도는 고려시대 4대왕인 광종 때 처음 등장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958년 광종이 즉위하고 난 뒤 9년째 되던 해예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이 대대적인 국가고시를 통틀어서 과거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거제 이전에는 시험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만 인재 등용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죠. 삼국시대에는 출세의 수단으로 세습이 일반적이었고 이외에는 추천제인 천거가 있었습니다. 실력보다 신분과 인맥을 위주로 돌아갔던 사회였기 때문에 시험은 보통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시험이 있는 쪽이 그나마 괜찮은 사회 같지 않나요? 과거제의 모태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과거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6세기 수나라 문제 때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국은 지방의 세력을 둔 귀족이 거꾸로 중앙 통치에 힘을 발휘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수문제가 중국을 통일한 뒤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방 권력을 분쇄하고 황제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의 세습을 막고 초야에 묻혀있던 인재를 발굴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귀족이 아닌 황제를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배경을 등에 업고 등장한 것이 동아시아 시험의 최초 형태인 과거제입니다. 수나라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 과거제는 수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요. 옛날 사람들이 보던 시험은 지금보다 쉬웠을까요? 간단하게 대답하면 아닙니다. 당시 중국의 시험 응시자는 40만에 달하는 한자를 기본으로 숙지해야 했으며 대표적인 유학서적인 논어를 포함해 국가가 지정한 수천 권의 서적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응시자의 부정행위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몸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몇 글자 적어넣는 건 귀여운 수준이고 응시자들끼리 짜고 문제의 답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험관에게 뇌물을 먹이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죠. 기록에 따르면 경전 내용 전체를 무늬로 위장해 넣은 옷을 입고 시험장에 들어선 용감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시험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혈연과 지연, 신분제로 견고히 둘러싸인 출세의 벽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틈새였습니다. 중국의 과거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 다시 말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상 3대 중 사창업에 종사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나 상중에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서민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사람들이 몰리고 합격의 문턱이 높아졌던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시험은 점차 응시자에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암기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과거제를 통해 관직에 오르는 길은 끔찍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 중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문인은 반복해서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뽑아 문치주의 정책 아래 우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과거제는 처음의 목적과 반대로 또 다른 권력 세습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도서를 통째로 외우고 옛 성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읊는 것이 현실 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이 정한 형식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시자 개인의 의견 피력을 철저하게 지향한 팔고문 시험은 점차 유능한 신세대 지식인을 나라 바깥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제도 설립 이념과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었죠. 1898년 강유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법 자강 운동의 내막엔 끝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지식인들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10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시행하는 내내 말이 많았던 팔고문은 1902년 500년 역사를 이어온 중국의 과거제와 함께 폐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중국보다 8년 이른 1894년 제1차 가보개혁 때 사라집니다. 이론상으로는 신분과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고 하죠. 난도가 아주 높은 과거제를 준비하려면 수십 년 동안 공부에 매달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집안이 좋아야 했거든요. 한평생 공부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해 좌절한 양반도 많았습니다. 이몽룡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을 때 별로 동요하지 않았던 성춘향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시험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빛을 내는 제도입니다. 목적이 수단으로 변질되면 결과는 가혹해집니다. 중국의 근대화를 방해한 주범이 기득권과 결탁해 고착화된 유학이며 다시 그 유학을 필터로 삼은 과거제의 폐단 때문이라는 견해가 심심찮게 있죠. 어딘가에 적힌 내용에 매몰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마저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제도의 몰락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오래전에 누가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시험은 이러한 논의를 공평하게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숱하게 많은 시험이 존재하지만 그중에 제 기능을 하는 시험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시험을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험 스스로가 시험을 봐야 할 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답박질주였습니다.